예, 안녕하세요. 아카스타입니다. 오늘 이제 멤버십 영상은요, 총 2부로 나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기술적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시황편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거 꼭 연계해서 참고를 하셔야지 대응이 되니까, 기술적 분석만은 솔직히 이게 다 대응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겹쳐서 보시고,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도 아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지? 제가 최근에 1월 5일에 2800위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2800 언더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800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1월 5일이 여기였어요. 이날에 썼죠, 아침에. 근데 좀 실수했는데 제가 이 2900을 2800을 잘못 봤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는데 말 바꾸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다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00으로 할게요. 2900. 이게 아침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밑에도 2800이라고 연속적으로 쓴 것 같은데 2900 이상은 오버셔팅이라고 향후 조정 연다면 2900까지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더 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밴드를 보세요. 이 밴드 좀 약간 넓게 2900대 전후로 갈 것 같다. 살짝 이탈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오버슈팅이라는 건요, 이제 단기적인 오버슈팅입니다. 뭐 장기적인 오버슈팅이 아니고 여기서 뭐 너무 올라갔다, 뭐 이렇게 갈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기적 지금 이 상승 각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좀 역대급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승 각도가 높습니다. 보통 상승 뭐 이런 상승이 나올 때 마지막에 뭐 이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다가 추후에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과열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MACD도 과열, 이격도도 과열. 이거는 과열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열이 아닌 상태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RSI라고도 하죠. 70 넘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과매수로 평가를 받는데 지금 뭐 그 전까지 넘다 말다 했는데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이걸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제 85.84라고 나와 있고 어쨌든 이제 너무 과열 구간이다.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단기간에 수급이 너무 몰려있고 증시의 상승 각도도 가파르다. 우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격도도 보시면은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0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이격도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단기와 이제 중장기 추세선도 많이 벌어져 있고 이격도 강도도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일단 과열을 구간에 들어간 건 맞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추세를 탔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전체적인 상승을 보자면은 향후에 뭐 이렇게 떨어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하나 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의외로 작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지표만 놓고 보자면은 여기가 버블의 초입이거나 고점 파동의 첫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점 파동은 이따가 엘리어트 파동을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고점 파동의 첫 부분일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버블의 처음이라면은 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은 작년 내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버블 초기라면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텐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다. 그렇게 뭐 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이 너무나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이 너무나 강해요. 이격도 벌어졌지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보다는 행복성 하락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3분의 1 정도? 예, 보충은 3분의 1 정도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격도와 그리고 추세 함께 해서 보자면은 이제 앞으로 흐름은 이제 고점을 찍고 2, 3개월간의 약간의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제 물론 이게 기간성 횡보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돈을 줬다가 또 상승하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틀리면 이쪽으로 변경을 하고 해야겠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런 지표의 형태를 보면은 2월 말경에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또는 이런 상태를 보면은 2월 말경에쯤에는 대략적으로 조정이 언제 올 수 있겠느냐 라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따가 나올 시험각 접목시키기 바라시겠고요. 요새 말이 많죠. 2분기에 조정이 나오니, 봄부터 조정이 나오니, 3월이니 2월이니 5월이니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정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그건 어떻게 맞출 법이 없죠. MACD도 과열구간 100 넘는 거는 지수에서 잘 못 봤어요. 종목에서 넘는 거 많이 봤는데,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 총 100까지는 잘 안 가는데, 이게 추세 자체가 이격도나 이런 대추세 있죠. 대추세를 봤을 때 MACD조차 더 상승할 수 있는 강한 수급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기간성 횡보? 이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많이 나빠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이 상승률에 3분의 1 정도 재상승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멤버십에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5월 전후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죠.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큰 급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지표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지표는, 그리고 파동을 한번 볼게요. 이건 다 봤으니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이제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의견이 강하게 나뉘는데, 여기를 이제 3파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를 1파로 보고, 그죠? 좀 놨다가 여기를 이제 2파 보고, 여기 3파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이 완성되는데, 여기 치면 너무 크게 파동이 나왔죠. 약간 대파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1, 2, 3 여기가 이제 상승의 마지막 파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겠죠. 하락 파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1, 2, 3 연장해서 그려보면은 1, 2, 3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지나봐야 알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이 의견이 좀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여기 작년 10월까지 파동이 5파 3파 파동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 이거는 보조 지표니까, 보조로 보는 분석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봐야겠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버블이 끼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버블이라고 하면 일단 개인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유동성이 몰려야 되고, 신기술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부 지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블편 할 때 말씀드리겠고. 근데 일단은 버블이 껴있긴 껴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인들의 수급이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블은 어느 정도 끼어있다 하는데, 일단 성장성도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버블의 강도는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마지막 파동이라면은, 이게 만약에 버블이어서 마지막 파동이라면은 쭉 갔다가 한 번에 크게 떨어지겠죠. 하락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버블일 수도 있고요. 좀 뒀다가 2차 버블 갈 수도 있는데, 2차 버블까지 가려면은 한 2021년, 2022년까지 상승세가 유지가 되겠죠.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2022년까지 상승한다고
적어도 2분기, 3분기까지 상승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한 2022년 3분기쯤에 하락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2021년 1분기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효과, 그리고 대선 주주의 상승, 그런 것도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 또 말이 되죠? 말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끝이 났다고 봐요. 파동이. 일단 파동이 말이 안 되지만 일단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1, 2, 3, 4, 5로 봤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전문가들이죠. 저명한 기술적 분석가들이 봤을 때 1, 2, 3, 4, 5 상승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1, 2, 3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내려왔죠. 그래야지 성립이 되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야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됐어야지 하나의 큰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한 파동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방금 말씀드린 이거죠. 이거 1, 2, 3, 4, 5 1, 2, 3 이런 식으로 대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버블이 끝나는. 근데 이제 상승폭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뻔하죠.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락하는데 더 올랐어요. 그러면은 또 연장 파동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건 참고만 해놓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파동은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움직이니까 듣고만 넘길 수 있는 누추한 그런 분석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짧든 길든 조정은 제가 2900을 보고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나는 장세에서 너무 높아, 조정 올 것 같아 하고 미리 매도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매도 관점을 보시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겠죠. 조정 오면 개인이 더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고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최대한도로 기다려야 되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잃지 않으니까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아무튼 간에 지금 매도 관점이고, 이거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 평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애용했고, 이걸로 또 작년에 숱하게 수익을 냈었죠. 그리고 2018년부터 제가 증시를 계속 예측했는데 90% 이상은 맞췄죠. 90% 이상 맞췄는데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그러니까 맞춘 것보다 대응을 아주 잘한 게 90% 이상이 된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고, 작년에도 이걸로 숱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거고요. 어떤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냐면은, 여기 밝은 녹색이 3일선입니다. 3일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 같은 게 5일선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3일선이 꺾이고 이제 캔들이 여기를 뚫고 나간다라고 싶으면은 그때부터 2, 3일 정도는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캔들이 이 5일선마저 깨고 역배열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1, 2주 정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큰 조정이든 작은 조정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단기적인 상승 구간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추세의 기본 상식이죠. 간단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아주 강력한 거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커뮤니티 게시판 보시면은 계속 쓰이고 있죠. 이거 틀린 적이 없죠. 그리고 이거 말고 봤을 때 이거는 어디에 편입시켜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홍콩 증시를 한번 볼게요. 홍콩 증시. 홍콩 증시가 그래도 중요한 건 아시죠? 왜냐면은 일단은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이고 거기에 신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뉴스로도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남아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홍콩 증시를 보시면은 되게 이제 저렴한 상황이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저렴한 이제 주가 수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A주와, 그리고 이제 A주와 H주의 이제 가격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지수가 프리미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외국에 들어올만 하다. 기사는 못 찾았는데요. 예전에 어디지? 여긴가에서 얼마더라? 뭐 홍콩 달러 500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는 달러 500억 홍콩 달러 이상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런 수급 형태가 또 언제 있었냐면은 2017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수급 형태가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남아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다가 고점을 찍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부분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홍콩 증시의 상승도 굉장히 초입 부분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형태가 비슷하다는, 수급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이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 좀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입 물가가 싸지면서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증시도 상승하는 같은 그런 구조적인 상승이 있죠. 환율을 한번 줄여서 보시면은 환율이 급등할 때가 좀 있었어요. 보시면은 환율이 절상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 보시면은 1998년부터 IMF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가 이때 쳤을 때 이때로도 봐도 무방하겠죠. 1,400원 쳤을 때 1998년 3월 2000년 저점이 3월달에 있습니다. 그죠? 대충 한 얼마라고 봐야 되나요? 대충 한 22% 정도 절상이 됐고요. 그러면은 코스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998년 아까 언제였죠? 3월달? 3월 아니고 4월달. 3, 4월달을 보시면은 이제 하락하는 와중이네. 3, 4월달. 뭐 대충 여기서만 봐도 보시면은 절상이 시작된 이후에 쭉 올라오고 있고, 2020년 3월이죠. 3월에 이제 좀 고점을 찍고 이후에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만 봐도 고점 대충 어딘가에 감은 오죠. 근데 전체적으로 상승했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근처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만 볼게요. 2003년 저점이 여기 3월달에 시작합니다. 3월달에 시작하면서 올라요. 그럼 4월달 정도로 봐도 되겠죠? 4월달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당시로 생각해봤을 때요. 2003년 4월 되니까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투자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2003년 4월달에 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쭉쭉 내려가요. 그리고 저점이 2007년 한 11월 달에 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2008년 3월 달부터는 이제 완벽히 상승 추세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2008년 3월 하락한 이유네요. 여기서 여기 쭉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어쨌든 간에 고점 근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저점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율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쌍봉 나왔으면은 조심했어야죠. 지금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쌍봉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이때가 고점이 2007년 11월. 그럼 환율로 보시면은 2007년 여기서는 완벽하게 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될 것 같고,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2009년도 봐야 되죠. 여기도 봐야 되죠. 네, 여기도 봐야 됩니다. 여기 2009년 3월달 돼갖고 언제까지 봐야 되죠? 2011년 5월, 4월 이걸 보시면은 또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2003년 7월이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7월부터 거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한다고 하고 저금리 기조로 가고 하다 보니까
향후 뭐 장기적인 달러 추세 하락이 나왔겠죠. 쭉쭉쭉 하락을 합니다.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쭉쭉 하락을 하고 2011년 아까 4월에 환율의 저점 부근을 찍죠. 2016년 6월. 이게 전체적인 건 맞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찾아보실 게 많아요. 뭐 환율 같은 거야 뭐 다들 하는 얘기니까 찾아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7, 18 여기서는 좀 환율을 좀 보기가 힘든데 이런 걸로 보시면 편합니다. 절상이 됐다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구간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까지 딱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8년 1월부터 5월달까지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마지막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후에 쭉 하락을 합니다. 이게 무역 전쟁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무역 전쟁 때문에 오늘도 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좀 더 이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제 절하는 좀 덜 됐다. 이렇게 절상 기조는 아직도 남았다. 왜냐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중국이 프로시통하고 중국이 올해 내내 절상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 돈을 풀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유럽도 웬만해서는 지금 유로 강세를 약세로 빠른 기간에 바꾸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건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멤버십 영상인데요. 지금 전망치를 좀 보시면은, 환율 전망치를 보시면은, 잘 다 보시려나 모르겠네. 오른쪽을 보십니다. 오른쪽 거. 2021년, 네, 이제 4월 달에 이제 980원까지 찍는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 최저점을 찍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바이든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질 수가 있고, 이게 2022년 1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충간에 최소한까지는 2021년 7월까지는 좀 무사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망 자체가 블루웨이브 되기 전에 상원이 우세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변경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좀 일일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수출입니다. 수출. 무역 수지라고 보셔도 되고, 무역 수지로 보셔도 되고, 수출만 보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쭉 늘어날 때가 언제였죠? 2016, 17, 18 때 반도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도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한 전체 수출 금액에서 한 19에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5% 정도가 IT, 뭐 정보통신, 방송기기 같은 것들 해갖고 35%. 두 개 합치면은 60% 정도 되죠. 네. 그래서 IT,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 쪽의 수출이 그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제조업 같은 게 되면 될수록 수출도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겠죠. 2021년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설명드릴 거지만, 지금 이 표현은 안 나왔지만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은 2021년에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2020년에 뭐 38%라고 그러죠. 그리고 2022년은 대략 한 2021년에 비해서 20% 정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이와 같이 나온 게 수출이 최고점을 찍는 게 2021년 2분기라고 합니다. 그때가 수출의 이제 최정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수출 같은 것을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수출 최정점을 찍을 때가 2분기 정도 선행해서 주가에 반영된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2018년 4월 달에 최정점을 찍습니다. 반도체 정점을 찍고, 그리고 2018년 1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대충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겠지만, 미리 선회했다 쳤을 때 2018년 1, 2분기에 고점을 찍었다. 고점 부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출이 증가했을 때가 2009년 9, 10, 11, 2009년 해가지고 9, 10, 11, 예, 그리고 고점 찍고 수출은 횡보를 하죠. 이후에. 그러면은 2021년 2분기에 수출의 정점이라고 하면은 2020년 4분기에 최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을 거다라는 건 어렴풋이 알 수가 있겠죠. 아까 그리고 이제 환율도 확인해 봤을 때 7월에서 9월 사이가 이제 환율 저점이었죠. 만약에 이게 좀 더 길어진다면, 이게 좀 더 블루웨이브 때문에 원화 강세가 좀 더 연장이 된다면은 4분기쯤에 그때가 고점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정확한 거 아니니까 2021년 1분기에 최고점 찍을 수도 있겠고, 대충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도 있겠다. 지금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 대한 대응은 첫 번째 다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좀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기 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 유럽이 이제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동아시아 국가에겐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도 제조업이 있잖아요. 제조업 국가가 있고, 특히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하기 때문에 공장이 좀 중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유럽 국가 내 제조 국가, 그것들의 물량이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오겠죠. 베트남이나 일본, 한국, 중국으로 올 텐데, 이런 폭넓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한국이 가장 수익을 많이 받겠죠. 일본은 이제 기술력이 높은 거고, 그냥 단순 제조로 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올해 2020년에 수출이 굉장히 회복이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이제 ECB에서 통화정책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이건 제가 게시물에 써놨으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여기도 경기부양책을 하거나 해야지 유로화 강세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가 강세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회복이 더뎌지겠죠. 때문에 유로화 강세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쭉쭉쭉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것 같고. 유럽은 회복 측면에서 보셔야 되죠. 우리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 한국을 봤을 때는 회복을 하고 더 나아가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유럽은 이제 회복면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상승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상승의 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고 있고, 서민 삶이 아주 힘들지만요. 그러니까 아까 홍콩, 그리고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도 부양책이라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하다 보면은 더 상승을 할 텐데, 시장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이슈만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증시 상승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기간이 오래 남았다면은 언젠가는 조정이 올 텐데, 그 뭘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 이겁니다. 테이퍼링인데요. 최근에 이제 의사록이 공개됐죠. 1월 7일날. 그리고 여기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번역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의사록 자체도 기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연준의 설립 목적이 물가와 고용 안정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연준이 당연히 하는 말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 될 때까지 자산 매입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2022년 말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인플레이션 전망치 내놨. 이제 자산 매입이 축소가 된다면 미리 경고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아셔야 될 게, 자산 매입을 계속 한다고 했지
돈을 안 줄이겠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1200억 달러치 매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는 말 안 했어요. 얘는 항상 말을 어물쩡하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2009년 당시에는 말도 안 하고 몰래 이제 테이퍼링 하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1월달에 2월달인가.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거 계속 확인해 봐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올해 1월달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시장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5월에 4월달 되면은 4%대 실업률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면은 4.5 언더로까지 갈 수 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실업률의 목표가 어디죠? 완전 고용이라고 보여지는 게 4%죠. 4%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4% 되면은 그때부터 줄일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 4분기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5% 갔어? 그럼 좀 더 줄여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게 이제 연준 이제 FOMC가 진행될 때마다 이제 시장 전망치를 내놓는데 작년 9월 그리고 이제 12월 그리고 또 언제였죠? 6월에 했나? 7월에 했나? 잘 기억 안 나는데 11월 아무튼 이게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연준의 이제 FOMC 시장 전망치가 나올 때마다 계속 그 기간이 당겨지고 있어요. 회복 기간이 당겨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하죠? 언제 하냐? 하순에 하나? 네, 하순에 할 거예요. 그때 이제 12월 전망치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목표치가 더 높고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거, 경기 회복 속도라는 거 계속 인정을 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국채 금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무튼 얘네는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뭐 정확한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조심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는 동결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테이퍼링까지 하면서 금리까지 인상하면 시장의 충격이 좀 많이 클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물가 같은 게 상당히 2% 이상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2009년부터 시작된 QE 1, 2, 3차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인플레이션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결국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는 오래 갈 것 같다. 근데 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인 상승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오히려 금리 인상할 때가 시작할 때가 진짜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은 민감해서 유동성이 아니야? 그러면 다 팔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은 오지만 결국에는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저금리를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테이퍼링 때문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 제가 아까 말한 2, 3개월 조정이 뭐 테이퍼링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합쳐서 뭐 공매도가 같이 부활한다면 타이밍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고 공매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연준의 발표보다는 뭐 이런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발표하는 보고서 뭐 많이 블룸버그, 시티은행 쪽에서 이런 테이퍼링이 뭐 어쩌고 하면서 조정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꼭 얘네들 때문에 조정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장은 굉장히 민감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은 조정이 옵니다. 국채금리가 이제 또 상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연준이 이제 장기 매입 프로그램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국채금리는 올라갈 텐데 이제 그 속도가 빠르면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막 2%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부담이 많겠죠. 2% 약간 언더에서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요.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악재가 나오겠죠. 악재가 나온다면은 뭐 이제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이제 매도를 해야겠구나 할 정도의 악재가 나오겠죠. 뭐 따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대략 이런 백신이 효과가 없는 변종이 출현한다든가 현재 이제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까지는 다 효과가 있다고 하죠. 기존 모더나 백신이요. 또는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가 실패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뭐 인텔 이제 기대가 받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뭐 수주 실패하면은 뭐 조정이 분명히 될 수 있다. 또는 이제
TSMC가 3나노 공정의 개발에 성공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TSMC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카 협업이 무산된다거나 또 현대차나 뭐 기아차 쪽에서 현대차라고 보시면 현대차 많이 엮이는 게 많으니까 수소차 뭐 전기차 엮이는 게 많으니까 뭐 대규모 리콜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있다. 자, 아까 버블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버블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 버블 아까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중산층이 자금을 투입하고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죠.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뭐 신기술이 나왔거나 호재가 있거나 정부 정책 지원이 있을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스키 모델까지 등장을 하죠. 중산층이 자금을 투입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막 개인이 막 사고 있긴 하죠. 일단 조건 하나가 충족이 됐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제 증시를 살릴 때나 또는 성장을 하면서 버블이 낀 그러니까 신기술 현재 그 섹터가 뭐냐면은 스마트카죠. 스마트카 전기차가 아니라 원래 그 전기차 자체가 스마트카로 가는 이제 길목에 있는 거죠. 2008년에 우리가 증시를 살렸던 게 뭐였죠? 섹터가? 스마트폰이었죠. 스마트폰이 일어나면서 여러가지 부가가치 뭐 2G로 인터넷도 잘 되는데 인터넷 뭐 카톡도 그때 생겨났고 이런 부가가치 산업들 뭐 디스플레이니 뭐 배터리니 뭐 이렇게 많이 다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현재는 이제 이 전기차가 될 것 같고 그래도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다. 세 번째 정부 지원 호재가 있거나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린 뉴딜이 있겠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죠 제가. 그럼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같이 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버블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끼면서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화폐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야 되나? 부채 레버리지 효과? 자꾸 이제 계속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것이 다시 뭐 증시나 이런 데 자산에 투입이 돼서 인플레이션까지 동반해야 하는 그렇게 해야 이제 버블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버블이 끼게 돼요. 지금 버블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버블이 제대로 안 꼈다. 지금 버블로 무너지는 파동이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1차 버블이 있고 추후에 2차 버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무튼 예측은 엄청 많아요. 5월 달에 뭐 버블이 끝이다 하지만 저는 5월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이 나올 것을 생각을 하고 누구는 이제 3월이 되면은 조정이 올 것이다. 누구는 2월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월 전후 그러니까 4월 달이나 6월 달을 얘기해요. 4, 5, 6월 달에 조정의 실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4월 달부터 약간 좀 우리가 좀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니라 일단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뭐 X 됐다라고 될 때까지는 하락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면은 다시 상승하는 그 2019년 무역전쟁 같은 그런 거죠. 굉장히 X 됐다라고 했지만 뭐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4월부터 시작해서 뭐 2, 3개월 동안 조정을 주고 이걸 또 올라가는 그런 버블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달라요. 느낌이. 그냥 막연히 2021년은 뭐 상승의 장이다 라고 하기에는 알고만 있으면은 그렇죠. 시황적인 부분도 알아야죠. 이유도 알아야 되고. 아무튼 아까 뭐 파동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작년 10월 말까지를 딱 끊고 새로운 상승 파동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수급 상황이 그때와 다릅니다. 그리고 배경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버블이 뭐 1년이 왔고 1년 반이 왔고 상승폭이 뭐 150%, 200% 왔으니까 그때가 끝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항상 바뀌어 왔고 다 각자 배경도 다르고 지금 돈푼 것만 해도 역대급인데 그런 걸로 고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쪽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승하는 거 지켜볼 수도 있고 그때부터 뭐 올라가는데 이제 타야지 했는데 또 하락할 수 있는
2018년 고점이 되풀이가 되는, 그때도 뭐 더 간다 그랬었죠. 가격적인 면에서 하지 말고 파동이나 시황 이런 거를 보시고 고점을 예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의 소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작년에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의 YT를 보시면은 이미 소비가 작년 9월 달 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했습니다. 소비가 미국의 소비가 회복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같은 시기에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했죠. 지금 YDT를 못 구하시면 이게 저도 구하기 힘들어요. YDT가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작년 대비 분기별, 월별, 분기별 상승폭을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알 수가 있고, 지금은 거의 다 회복하고 이제 더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번에 실업수당이 다시 나오고 2,000달러 현금 살포가 되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작년에 다 증명이 됐죠. 실업수당이나 뭐 현금 가지고 다시 주식을 투자하고 또는 이제 그동안 사지 못했던 뭐 내구재, 차를 사는데 보탰다든가 뭐 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IT 제품 샀다든가 뭐 이런 걸 했다고 발표가 됐죠. 올해도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작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리고 이제 향후 코로나가 풀린다면은 미국인들이나 뭐 유럽인들이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이런 서비스업에 보복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서비스 PMI 이런 것도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게 또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아무튼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버블만 끼는 상승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인정이 되는 상승이 있기 때문에 버블과 같이 함께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어쨌든가 영업이익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가면은 증시가 오르는 거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표를 보시면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현금이나 실업수당 받은 것도 저축을 하게 돼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최대 저축을 찍고 나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게 소비로 이어지거나 그냥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멍청하지만 않으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올 거예요. 그게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 뭐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증시가 왜 올라? 그러면 유동성이라고 말합니다. 유동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런 현금 자산이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시장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위험 자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다. 단순히 뭐 연준이 돈을 풀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는 무리수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10월인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보고서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 못 찾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저축률 평균 같으면 10% 내외라고 하는데, 이런 꽁쳐놨던 돈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꽁쳐놓은 돈 다 나오면은 버블을 낄 수 있겠죠? 그때되면 레버리지도 많이 나올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조정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미 한시적 공매도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제한이 풀리면은 공매도가 더 커지겠지만, 근데 이거는 향후 더 큰 상승의 기반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치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반도체랑 기타 IT 제조업 같은 경우 계속 한국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일단 수출 지표부터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공매도 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공매도가 나오긴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2분기가 수출의 정점 예상되고, 이런 원화 강세 시대에 공매도를 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과열이다, 고점이다 해서 공매도를 친 적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런 자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밸류 버블이나 기업이익이 하락 또는 어떤 숨겨진 악재를 보고 매도를 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최대한 고점까지 보내면서 공매도를 치려고 합니다, 원래도. 물론 이제 공매도 부활 타이밍이 조정과 맞아 떠질 수 있으니까 대충 시기가 그렇다면은,
근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공매도 부활 그때도 연장했었습니다. 증시가 더 올랐어요. 부활하자마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단기로 보시는 분만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도 단기 때문에 힘든 거지 중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있는 개인들의 99%가 펴발라 먹으려고 해요. 급등하면 최고점에서 팔라 그러고 항상 타이트하게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 말을 꼭 명심하지 말아야고요.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항상 미리 매도하고 대기를 해야 된다. 이것 겁나시면은 중기 투자로 전향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미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자, 전문가분들이 오를 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조정이 오지 않는다.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5월달 이제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특히 과반수가 주식이 더블 딥이 올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쭉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블룸버그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이코노미스트 이제 63인을 모아놓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50명 이상이 올해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하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주식이 하락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오랜 시간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